540년을 지켜온 숲의 바다 광릉숲. 이곳은 1468년 조선 제7대 세조의 능림으로 지정된 뒤 540여 년간 자연 상태로 잘 보존되어 온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때문에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됐는데요. 천연과 인공림 두 얼굴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 희귀 동식물들이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광릉숲으로의 여행,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환경 전문 기자 조홍섭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국내 최대의 산림보고인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광릉숲은 설악산, 백두산, 한라산, 구월산, 묘양산, 신안 다도해에 이어 국내 4번째, 한반도에서는 7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조선 왕조와 일제시대, 6.25 전쟁을 거치는 540년 동안 화재 등 자연재해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됐던 광릉숲.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세조 왕릉인 광릉과 생물권 보존지역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광릉숲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생태적 가치와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전 세계가 인증했다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천연기념물 21종이 서식하며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20%가 넘는 8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 생태의 보고라고 불리는 광릉숲. 540여 년을 지켜온 숲의 바다로 떠나는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흐릅, 서울에서 불과 40km 남짓 떨어져 있는 광릉숲. 때문에 수도권의 허파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광릉숲은 의정부와 남양주, 포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개발과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온 것입니다. 특히 광릉숲의 핵심 구역인 소리봉 일대에는 나무의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서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국내 하나뿐인 천연 학술 보존림으로 지정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빽빽한 나무들과 우거진 숲을 사이를 지나 소리봉에 올랐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서나무입니다. 서나무는 우리나라 숲의 발달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극상림을 대표하는 수종인데요. 특히 광릉숲의 서나무 군락지는 세계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껍질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좀 열렸다가 좀 붉어졌다가 이제 수령이 정말 오래되면 이제 거북이 껍질처럼 이렇게 골도 많이 깊이 패이고. 서나무를 비롯해 광릉숲에는 졸참나무, 신갈나무, 까치박달나무 등 856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인간 활동이 집중되는 온대 중부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장기간 숲이 보존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보호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숲이 되게 건강한 숲이라고 해야 되나? 종 다양성도 다른 숲보다도 많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걸 좀 연구해야 될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자원화하는 식물도 있고 그렇지만 연구 가치가 덜 된 식물들이 많은데 광릉숲에 그런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보존을 해야 되고. 어둑한 숲속에 들어서니 100년을 훌쩍 넘겼을 졸참나무와 갈참나무 고목 사이로 숲이가 사람의 근육처럼 울퉁불퉁한 서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린 숲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바닥엔 서나무 고목 한 그루가 널브러져 있는데요. 고목이 된 서나무의 틈 사이에 어린 까치박달나무와 회목나무가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키자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언제쯤 쓰러졌는지 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사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쓰러진 다음에 예. 생겨났다는 건가요? 이 거의 회목나무가? 그 해나 그 다음에 이게 치수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왜냐면 치수들이 빛이 없어갖고 땅에 묻혀 있다가 이 빛이 생김으로 해서 이 공간이 열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빛을 받고 이제 숲 바닥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른 나무들이 서나무가 쓰러지면서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겠죠. 키 큰 나무들 아래 또 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 단풍취입니다. 마치 단풍잎같이 생긴 잎이 살랑거리자 인사를 건네는 듯한데요. 늘 푸른 여러 해 살이 풀인 노루발풀도 반갑습니다. 숲속 그늘에서 자라는 노루발풀은 겨울에도 잎이 항상 푸릅니다. 단풍취 위에 자세히 보니 대벌레 한 마리가 마치 잎의 한 부분인 양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겠죠. 옛날 봄나무를 캐러 들에 나온 소녀들을 가장 반갑게 맞아준 꽃이 바로 제비꽃이었다는데요. 오늘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준 녀석은 바로 태백제비꽃이었습니다. 여러 해 살이 풀이지만 현재는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태백제비꽃의 향기를 맡아봤습니다. 저도 이거 다른 연구자한테 배운 건데 이게 줄이 있습니다. 줄이 태백제 있네. 예, 이게 맡으면 이게 파스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그러네. 예. 약간은 그런 우리 냄새 때문에 그런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스보다는 조금 향기롭네. 광릉숲은 이처럼 다양한 식생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예, 잣나무도 여기 지금 같은 경우 잣나무가 원래 조림을 했었는데 다람쥐라든지 청설모 같은 것들이 종자를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산 전체적으로 지금 종자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핵심 코어를 뭘 가질 것이냐. 그래서 그냥 숲을 놓고 볼 때 숲이 다 똑같은 것이냐. 아, 숲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숲의 역사를 보면 다시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왜 제가 조금 전에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낼 수만 있다면 참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연의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광릉숲은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 중 하나로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지정하는데요. 광릉숲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데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술적 가치 외에도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산림 휴양 공간으로 계절마다 변하는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합니다.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생전에 직접 자신의 능터로 정한 뒤 경작과 매장은 물론 풀 한 포기 뽑는 것조차 금지하던 보호지역 광릉숲. 덕분에 광릉숲은 오랜 세월 동안 개발과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돼 왔고 천연기념물과 희귀 동식물들이 다량 서식하는 천연의 숲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저희가 우선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소리봉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종이 좀 많이 풍부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그 다음에 국립공원에 비교해 보면은 이게 산이 좀 여기 같은 경우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부터 주겹산도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물들이 움직이고 막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살아가는데 좋은 그런 숲이 아닐까. 광릉숲의 핵심 구역인 소리봉에 올랐습니다. 소리봉 정상에 오르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전망대가 먼저 눈에 띕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풍경을 감상하기로 했는데요. 인수봉,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등 광릉숲과 연결된 많은 산들이 경기도 진저부부의 아파트 단지와 함께 한눈에 들어옵니다. 광릉숲이 수도권의 허파라는 말을 실감케 했는데요. 푸른 녹음을 품고 있는 광릉숲. 새삼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곳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도 백두산 쪽으로도 가고 묘양산 쪽으로도 가고 평양으로도 가고 황해도도 가고 이른바 대관령으로도 가고 나중에 지리산으로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하는 것들이 어떤 나무를 어떻게 키워서 언제 내보내서 심으면 좋을까라는 실험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1910년대. 이게 이제 운명적. 이게 우리나라의 임학이라는 것과의 첫 만남을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정상 풍경을 뒤로하고 소리봉을 내려왔습니다. 광릉숲에는 이곳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들도 많은데요. 내려오는 길에 특산식물인 광릉 개고사리가 있었습니다. 광릉 개고사리. 개고사리는 저번에 연인산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광릉에서만 나는 거. 이게 지금 딴 데서는 또 발견은 되긴 됐어요? 예, 발견이 되긴 하는데 이게 강릉에 처음으로 발견됐고 겨울에는 죽은 듯 모습도 안 보이다 봄 여름이면 연초록 기쁨을 선사하는 광릉 개고사리. 이렇듯 광릉숲에는 흰 진달래 등 특산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단위 면적당 생물종을 따지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멸종위기종 1급으로 손꼽혀 그 모습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지는 광릉 요강꽃. 난촉과 식물로 뿌리와 버섯균의 공생에 의해 자라는 까다로운 특성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총 200여 개체만이 살고 있습니다. 한 해 생육 환경에 맞지 않으면 몇 년이고 휴면하는 특성이 있어 번식조차 쉽지 않다는데요. 요강이라는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뿌리에서 지린내가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 광릉 요강꽃.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큽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광릉 유광꽃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 광릉 유광꽃을 위주로 해서 많이 복원 사업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증식하는 법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보전과 생물 다양성만 본다면 광릉숲의 반쪽만 보는 셈인데요. 광릉숲의 임도인 직동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8, 90년 전에 전나무 등을 심어 조성한 인공림의 모습입니다.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임업 관련 기관이 들어서 한반도에 적합한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연구해온 임학의 산실인데요. 자연림 못지않게 인공림의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나무? 여기가 1914년도, 1914년. 예, 14년도, 17년도 막 이때 식재한 것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한 80년, 90년 됐죠? 된 거예요? 이게? 80년, 100년 되는 거죠. 90년 돼가는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단판도 만들고 합판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30cm만 넘으면 걸어가지고 벗겨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목재를. 이런 기가 막힌 나무입니다. 심은 지 80년이 지난 상수리 나무가 마을 주변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상처 없이 매끈하게 자라나 있었는데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잣나무와 전나무가 자라는 복층숲에서 인공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1924년 심은 느티나무 숲은 정자나무나 가로수에서 보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위로 쭉 뻗은 모습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 동란 거치고 나서 올해 뭐 먹고 살아요? 초급목표 할 때인데 그때 다 산에 그냥 뭐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산 깐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황폐지 복구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연료림을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녹화보다도 이게 더 큰 일을 했다고 봐요. 연료림을 만들어주고 거기서만 갖다 연료를 쓰자라고 국민과 정부가 약속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도 따라준 것, 이게 우리 녹화의 기본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광릉숲은 숲의 바다이지만 그 바다엔 길이 나 있습니다. 65개의 임반으로 나뉘고 각 임반은 또 여러 개의 소반으로 나뉘는데요. 임반은 모두 13개 노선의 임도를 통해 접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천연 화렵수림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인공림은 광릉숲의 두 얼굴입니다. 위에 화렵사고 이렇게 밑에 침엽사가 같이 어우러져 키는 게 건강에 좋아요, 숲이. 그 혼혈임으로. 예, 이렇게 복층 혼혈임으로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숲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아래 앞으로 이게 미래의 숲을 다루는 하나의 길을 이런 것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광릉숲의 인공림은 전국 평균의 약 4배인 헥타르당 255제곱미터의 목재가 축적돼 있습니다. 오대산에서 종자를 취해 심었던 전나무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에 조림한 개수나무, 은행나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종의 자연림과 인공림이 절반씩 분포해 있는데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는 광릉숲의 최대 시령기였습니다. 풀뿌리까지 캐 땔감으로 쓰던 시절이었고 도벌이 횡행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다 보고 한 숲이 훼손되고 또 조림도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숲이 운전하지가 못하고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또 다밥도 많이 되다 보니까 환경도 많이 피해가 되고 그러니까 동물들이라든지 곤충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멸종 상태가 있는데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동물들도 많고 식물도 많고 분포가 되게 1930년대까지 천연림이 90%를 차지하던 광릉숲은 1960, 70년대에 잣나무와 낙엽송 등을 심었는데요. 인공림이라도 수십 년 동안 자연과 잘 어울려 자란 숲은 자연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1928년 조림한 전나무 숲 바닥에는 어린 전나무들이 빼곡히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상층의 교목을 제거하면 전나무 숲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공림은 자연림으로 전환됩니다. 독일의 가문비나무 숲처럼 전나무에 천연 갱신림이 형성될 답이 80여 년 만에 나온 것인데요. 이게 좋더라는 얘기, 이게 좋더라. 모여서 키워놓는 게 빨리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잘라낼 나무를 미리 자기들끼리 없애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런 연구들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심은 나무의 하층 빈 공간은 인위적으로 솎아낸 것이고 하층 풀이 나 있는 곳은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들인데요. 이걸 보고 있으니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숲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숲을 많이 키워주면 갖고 와가지고 커진 만큼에 대한 탄소량을 우리가 인정해주자 하는 게 레드 플러스 아닙니까? 바로 이게 시업이에요. 전에는 나무가 없던 곳에 나무를 심는 것만 인정해줬거든요. 이제는 잘 갖고 와가지고 그만큼 커지는 생장량이 있거든. 커지는 양을 인정해주는 거죠. 초록빛 양탄자가 깔린 듯 사방은 온통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곧게 뻗은 잣나무 인공림. 그런 것들이 여기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광릉숲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 걸 설명해 줄 곳이 없어요. 왜? 그때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림해가지고 한 데가 없거든. 시험한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죠. 숲은 천이라고 해서 수종의 자리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 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숲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극상림이라 하는데 광릉숲이 보유한 천연림이 바로 이런 극상림 상태입니다. 극상림을 이루는 천연림 아래로 조성된 지 80년 된 인공림은 수종에 따른 군락이 만들어낸 나무의 모양과 오묘한 색의 조화가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서 아름다움이 있다. 인공림의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이런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이면서도 자기들이 자연에 맞게 자기들이 변형해 가면서 스스로 거기에 맞춰가면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 가는 게 없다 이거죠. 한국은 불과 30년간의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산림 녹화를 이룩한 나라로 유엔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자연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숲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숲의 바닥을 보십시오. 치수가 돋아나네. 보십시오. 저 하늘 보세요. 요 앞에 잠깐 보지 마시고 저 깊숙이 우리 눈 스스로를 줌인해 보세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고 있나. 전체가 지금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공림을 잘 가꾼다면 광릉숲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100년을 주기로 임업의 유장한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릉숲입니다. 이게 침식이 안 일어나는 건 뭐냐? 이 조그만 애기나리들, 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들이 없으면, 그러면 이 숲을 건강하게 지키게 하려면 이 풀들이 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보기만 좋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이치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봉 정상에 올라 한 폭의 그림 같은 광릉숲의 바다를 다시 한번 담아봅니다. 앞으로 광릉숲은 국제 네트워크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학문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김석권 박사는 다음 세대가 누릴 혜택을 우리가 보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임업이라고 하는 건 3세대, 세대가 3세대가 걸쳐야 일이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보통 3세대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를 아버지가 가꾸면 손자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아버지와 손자가 똑같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가꾸면서 다시 심고 혜택을 보면서 다시 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 3세대가 계속 어우러지는 거죠. 540여 년간 수려한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간직해온 광릉숲. 광릉숲이 세계적인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의 높은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 할 수 있는데요. 천연림과 인공림의 조화, 540년을 지켜온 숲의 바다. 광릉숲은 한국 숲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세조와 왕비 윤씨의 묘역으로 지정된 뒤 무려 500년 넘게 보존되어 온 광릉숲. 조선 왕조와 일제시대, 6.25 전쟁까지 거쳤지만 자연재해 하나 없이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원시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릉숲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숲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국제적인 연구 협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지역 농축산물에 유네스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주변 관광산업도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구촌의 숲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여행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